2025년 6월 2일 41세의 등반가 가 북미에서 가장 위험한 산 해발 12,000피트 지점에 서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년간 등반을 하며 위험을 잘 알고 항상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 2초 만에 한 번의 실수로 그의 생명이 끝나고 8일 후에는 또 다른 사람이 이 산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2025년 이 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마지막 자유로운 산이 사라졌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디날리에서 일어난 일은 곧 여러분이 꿈꾼 모든 야생의 장소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극한의 경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알렉스 추는 주말에만 등산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41세의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경험 많은 스키 산악인이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산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 6월 아침의 위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2명의 등반 파트너와 함께 디날리의 서쪽 버트레스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산에서 가장 인기 있는 루트지만 인기가 안전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2310피트에 달하는 디날리는 북미에서 가장 높은 본구리이지만 높이만이 이 산을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산은 알래스카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으며 모든 것과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어지는 도로도 없고 기반 시설도 없으며 아래에서 대기 중인 구조대도 없습니다. 기온은 영하 70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돌풍은 시속 100마일 이 넘게 불기도 합니다. 이곳은 경험이 중요한 곳이며 철저히 준비하면 목숨을 구할 수 있지만 준비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알렉스와 그의 동료들은 피터스 빙하 위에 걸쳐있는 노출된 바위 지대인 스쿼럴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한 번만 잘못 디뎌도 3000피트 아래의 바위와 얼음 위로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들은 얼음으로 덮인 횡단로를 걷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젠이 미끄러지거나 얼음이 무너졌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산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죠. 저도 잘 모릅니다. 알렉스가 미끄러져 떨어지고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만 압니다. 그의 두 등반 동료들은 친구가 절벽을 굴러 내려가며 바위와 얼음에 부딪히고 거대한 경사면 아래로 사라지는 모습을 공포에 질려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절벽 끝까지 몸을 내리며 필사적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고 어떤 대답이라도 들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고 오직 바람 소리만이 그들에게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은 실수가 비극적으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알렉스는 많은 산, 특히 히말라야에서는 로프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고정 로프, 안전 라인 등 상황이 잘못되면 당신을 보호할 장비들이 준비돼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디날리는 자신의 판단, 자신의 기술, 그리고 위험에 대한 자신의 평가에 의존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유로웠던 이유이고 그것이 진짜였던 이유입니다. 알렉스는 경험 많은 등산가들이 매일 내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지형을 평가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었으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알렉스가 추락한 후 강한 바람과 폭설이 즉시 몰아쳐 이틀 동안 어떤 구조 시도도 막아버렸습니다. 그의 시신은 3000피트 경사면 어딘가에 남아 있었고 동료들은 구조를 요청하러 하산했지만 악천후로 레인저들이 현장에 못 갔습니다. 그 이틀 동안 그의 동료들은 친구가 저 아래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폭풍 속에서 시간만 흐르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6월 4일 날씨가 맑아지자 레인저들이 경사면 아래에서 알렉스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충돌 즉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렉스의 죽음이 한 번의 비극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8일 뒤인 2025년 6월 10일 디날리 산은 또 한 명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이 산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해도 순간 치명적인 상황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우회로 이 혼돈의 열차에서 말이죠. 매주 패트리온에서 저는 더 깊은 이야기, 독점 영상,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 혹은 유튜브에는 올리지 않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고 싶다면 패트리온 익스트림 커뮤니티에 가입해주세요. 그곳에서 만나요. 니콜라스 비즈니는 워싱턴주 출신의 29세였고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와 스노보드 파트너는 데날리의 웨스트 버트리스 루트를 성공적으로 등반했고 이제 캠프 14 위쪽 약 16,600피트에 위치한 레스큐 걸리라는 지점 근처를 하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상에 오른 뒤 하산 중이었고 거의 안전했지만 그때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저녁 6시 15분에 니콜라스와 그의 파트너는 경사를 내려가던 중 부드러운 슬랩 눈사태를 유발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들은 눈을 가르며 내려가고 있었고 다음 순간 그들 아래의 경사면 전체가 갑자기 우르르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의 땅이 더 이상 단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의 공포를 상상해 보세요. 물리 법칙이 지배하게 되고 당신은 수천 톤의 움직이는 눈과 얼음 속에서
그저 또 하나의 잔해가 되어버립니다. 눈사태는 니콜라스를 산 아래로 1500피트 넘게 끌고 내려가면서 그를 눈과 얼음, 바위가 뒤섞인 거친 혼돈 속으로 굴려보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더 극적으로 전개됩니다. 두 명의 산악 구조대원이 근처에서 고소 적응 등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사태 잔해 위에 있는 니콜라스의 동료를 발견했고 동료가 안정적인지 빠르게 확인한 후 몇 분 만에 그들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비콘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전자신호는 그들을 잔해지대의 한 지점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니콜라스의 몸 일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대부분 눈과 얼음의 무게에 깔려 거의 완전히 묻혀 있었습니다. 레인저들은 필사적으로 파기 시작하며 기도를 확보하려 했고 그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눈사태는 이미 그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니콜라스가 마지막에 어떤 기분이었을지 생각해보세요. 니콜라스의 발밑에서 경사가 무너지고 떨어지는 듯한 아찔한 느낌, 그리고 눈사태가 그를 아래로 휩쓸고 가면서 거칠게 구르는 것을 멈출 방법이 없었습니다. 위가 어디인지도 알 수 없고 숨도 쉴 수 없으며 산의 거칠고 두려운 힘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수톤의 눈이 그를 덮치며 사방에서 짓누르듯 멈춰 섰습니다. 어둠과 추위,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끔찍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8빌 만에 2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두 등반가 모두 경험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던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남자들이 실수한 걸까요? 그들이 무모했던 걸까요? 아니면 여기에는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었던 걸까요? 디날리에서의 사망사고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흔한 일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03년부터 2006년까지 디날리에서 96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사망자 중 51%가 알렉스와 니콜라스가 올랐던 웨스트 퍼트레스, 즉 같은 주요 루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45%가 알렉스처럼 추락사였습니다. 이 산은 사람들이 오르기 시작한 이래로 계속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이 점이 이 산을 유명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실제로 1992년 이 전환점이었습니다. 그해 데날리에서는 한 해에 11명이 사망하며 역대 최악의 시즌을 기록했습니다. 그 참사는 잔혹했고 공개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대중적인 논의가 촉발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은 해답을 원했고 납세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끊임없이 보도했습니다. 데날리는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올랐고 그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참사 이후 국립공원관리청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의무 등록과 등반 전 브리핑을 도입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기본 안전 수칙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산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그러나 등록은 안전뿐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기도 했고 그것이 댐에 생긴 첫 균열이었습니다. 한번 등반가들이 등록해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지면 정부가 누가 언제 등반하는지 추적할 수 있다는 원칙이 확립되는 겁니다. 의무적인 브리핑이 도입되면 관료들이 당신이 준비됐는지 아닌지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되는 겁니다. 이런 원칙들이 자리 잡으면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1995년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불과 3년 만에 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수수료가 인상됐죠. 명분은 물론 안전이었습니다. 재밌는 점은 1995년 등록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망자 수가 약 53%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축하하고 멈추는 대신 국립공원관리청은 사망자 수 감소를 자신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로 여겼습니다. 그 말은 규제가 효과가 있다는 뜻이고 일부가 효과적이라면 더 많은 규제가 더 큰 효과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시겠죠? 2000년대 초반까지 장비 요구사항이 표준화됐고 충분한 보급품도 증명해야 했습니다. 레인저들이 베이스 캠프에서 장비 점검을 시작했고 장비 목록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승인된 목록에 있는 모든 것을 갖췄는지 확인했습니다. 의무 오리엔테이션 세션도 점점 더 길고 자세해졌죠. 이제 그들은 산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평가하고 등반 자격을 결정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뭐가 대단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서류 작업과 안전 점검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전엔 산이 지구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장비와 실력, 그리고 배짱만 가지고 나타나면 산이 당신이 충분한지 아닌지를 결정했죠. 디날리는 그런 세계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보통 디날리에 오르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국립공원관리청에 등록하고 알래스카 탈키트나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레인저들과 의무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합니다. 그곳에서 레인저들이 당신의 경험과 장비를 점검하죠.
이후 경비행기에 장비를 싣고 해발 7200피트 카일트나 빙에 착륙한 뒤 120파운드 장비를 웨스트 버트리스 루트로 끌고 올라갑니다. 포터도 없고 찻집도 없고 산소 캐러밴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당신의 로프팀만 있을 뿐이죠. 허리까지 오는 깊은 눈 속에서 썰매를 끌고 캠프를 세우며 보급품이 다 떨어지기 전에 날씨가 좋아지길 바라는 거죠. 등반 경로를 계획하고 속도를 정하고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도 당신입니다. 모든 면에서 스스로 해내야 하는 산이죠. 분명히 매우 험난한 등반 환경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바로 그 점이 매력이었습니다. 산은 이력서나 통장 장호가 아닌 실력만 봤지만 이제 그런 세상은 끝났고 2025년 등반가들은 이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먼저 올해 데날리 산을 등반하려면 만 25세 이상은 $440, 그보다 어리면 $340의 특별 이용료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공원 입장료도 추가로 내야 하죠. 그리고 한 시즌에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등반가는 최대 1,500명으로 제한됩니다. 물론 이건 큰 가격 인상은 아니고 데날리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2025년은 전 세계 산악계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레스트 등반가들은 허가증만으로도 $15,000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건 네팔이 기존 $11,000에서 인상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440는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요금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와 함께 따라오는 통제입니다. 60일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30일이나 몇 주가 아니라 2달 전입니다. 그리고 반복 등반지에 해당하는 아주 좁은 예외 범주에 속하지 않는 한 그 마감일은 엄격합니다. 더는 날씨 패턴을 지켜보거나 완벽한 기상이 올 때 비행기를 탈 수 없습니다. 데날리의 가장 큰 매력은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가 당신의 일정을 대신 결정합니다. 그리고 데날리에서의 솔로 등반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해내는 그런 정신의 일부였죠. 간단한 서류만 작성하고 떠나면 됐습니다. 이제는 솔로 등반가들은 자신이 등반한 모든 산에 대해 긴 양식과 상세한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록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지 허락을 구하는 것 같은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가이드가 동행하는 등반 원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허가증, 보험, 공원 계약 등으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본이 풍부한 대형 가이드 서비스 업체들에게 유리한 게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 싶어도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규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죠. 이제 클린 마운틴 캔 시스템도 도입됐습니다. 디날리 산은 등반가들에게 클린 마운틴 캔에 배설물을 담아 직접 가져가도록 처음으로 강제한 대형 산 중 하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되어 2010년대 중반에는 등반가들이 해발만 7,000피트의 하이캠프에서부터 베이스캠프까지 배설물을 직접 가지고 내려와야 할 정도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공원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적절한 배설물 처리가 필수이며 위반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목표는 산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등반의 또 다른 부분이 감시되고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원 규정을 안 지키면 배설물도 처리 못하고 겉으로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불합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요금을 내고 미리 등록한 뒤 배설물을 챙겨 나오며 몇 가지 규칙만 지키면 됩니다. 모두 기본적인 안전과 환경 보호 같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더 어둡고 불편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25년 등반가들은 주위를 둘러보고 마침내 자신들에게 쓰라린 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짜리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즉흥적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날씨를 보고 바로 갈 수도 없고 혼자 등반할 때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작은 가이드 회사들은 밀려나고 있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등반의 모든 부분이 감시되고 통제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데날리를 실력이 있다면 오를 수 있었던 산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오를 수 있는 산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마지막 자유의 산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점은 이런 조치들이 알렉스나 니콜라스 같은 등반가들의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렉스는 이미 지도화되고 연구되고 규제되고 통계적으로 분석된 루트에서 추락했습니다. 니콜라스는 경사면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레인저들은 수십 년간 같은 시스템에서 순찰해왔고 2025년에도 계속됐습니다. 이제 그 시스템은 언제 등록해야 하는지, 오리엔테이션을 언제 들어야 하는지, 화장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등반가의 수까지 모두 알려줍니다. 아무리 서류 작업이나 안전교육, 요금 인상이 있어도 그들의 죽음은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관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공원관리국은 뭔가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회와 납세자, 언론에 자신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규칙과 제한, 통제를 추가하며 데날리의 자유를 조금 더 억제하고 이를 안전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왜였을까요? 지난 30년 동안 미국과 다른 곳에서 모험을 서서히 죽여온 바로 그 같은 힘들 때문입니다.
모든 죽음을 소송거리로 보는 보험회사들, 그리고 공원 관리 서비스가 모든 잘못된 결정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믿게 만든 변호사들 때문입니다. 성인들은 상업 가이드 회사를 만들고 이들은 더 엄격한 규정을 요구하는 로비로 소규모 운영자와 독립 등반가를 배제해 자신들에게 산 오르기 독점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두려워하고 안전에 집착하는 문화가 생겨서 인생에서 어떤 것들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유를 규제하는 쪽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괜찮은 일입니다.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구의 다른 주요 산들을 보세요. 모든 산들이 똑같은 패턴을 따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작은 규제가 생기고 그 다음엔 더 큰 규제가 생기고 그 다음엔 의무적인 가이드가 도입되고 결국엔 단독 등반이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일어나 보면 그 산이 사라졌다는 걸 깨닫게 되죠. 에베레스트는 한때 궁극의 등산 도전이었습니다. 이제는 셰르팩에 이끌려 5만 달러를 내고 정상에 오르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얼어붙은 시신을 밟고 교통체증 속에서 기다리는 곳이 됐습니다. 해발 29,000피트에서는 각 등반 그룹마다 가이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단독 등반은 금지됩니다. 에베레스트는 더 이상 산이 아니라 실제로 등반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에베레스트를 올랐다고 말하고 싶은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테마파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인 K는 훨씬 더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인도 국경과 너무 가까워서 파키스탄 군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정 내내 당신을 따라다니는 연락장교를 고용해야 합니다. 그냥 나타나서 등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류 작업을 처리해줄 등록된 여행사를 이용해야 하고 산에 오르기 전까지 몇 주 동안 관료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는 등록된 가이드 없이는 등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혼자서는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상징적인 산들은 관료주의나 상업화 혹은 둘대에 의해 장악되었습니다. 디날리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독립적으로 등반할 수 있고 서류만 작성하면 혼자서도 갈 수 있습니다. 산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정확히 보여줬습니다. 이 이야기는 에베레스트, KI 등 모든 산에서와 똑같이 끝납니다. 몇 가지 합리적인 안전 조치로 시작해 결국 완전한 규제 통제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 자유로운 산이 사라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모험이 끝났고 가치 있는 모든 일이 안전하고 감독된 경험으로 규제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허가증을 받으려고 줄 서고 승인을 기다리며 등반하면서도 자유롭게 등반하는 척해야 할까요? 어려운 일들은 자유롭게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까요? 비록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더라도요. 정답은 모르지만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는 압니다. 우리는 알렉스 추를 잃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일을 하며 선택한 산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니콜라스 비치니를 잃었습니다. 그는 눈사태를 일으켰고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대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데날리를 잃고 있습니다. 산 자체가 아니라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전히 허가증 구매는 가능하지만 데날리는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야생의 본굴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2025년에 사라졌습니다. 이런 새로운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규정들이 등반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처음에 데날리를 의미 있게 만들었던 것을 없애버리는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대담하게 용감하게 살아가세요.